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은 절대 반지를 소유한 패권 국가입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온 이후로 그 결계는 풀린 적이 없죠. 그런데 미국은 그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제재를 가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미국에서 적으로 간주하고 각종 제재를 가하는지요? 그럼 하나하나 이 문제에 대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공통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둘 다 석유 부국이라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세계 최고의 석유 매장량을 가졌습니다. 이런 석유를 한국이 가졌다면 정말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초중질유라 석유 품질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개발이 잘 이루어졌다면 셰일 오일보다는 생산 원가가 낮았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미국의 제재에 막혀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아 지금은 썩은 노후 시설과 품질 문제가 계속 생기면서 그마저도 수출길이 가로막혀 있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의 석유 이권에 개입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란은 어떤가요? 이란은 초경질유에 사우디만큼 좋은 석유 품질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의 핵 보유에 대해 굉장한 제재를 가하고 있죠. 얼마 전까지 한국도 이란의 초경질유를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의 초경질유, 다시 말해 콘덴세이트는 화학산업에서 정말 좋은 재료가 됩니다. 이만큼의 품질과 가성비를 자랑하는 유종도 없을 텐데요. 이제는 미국의 제재에 막혀 이란산 초경질유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 보유에 태클을 거는 것은 명분에 불과한데요. 핵 확산 방지 조약 하에서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의 5개 국가입니다. 이들 나라 외에는 핵무기 보유를 하면 큰일이라도 날 듯한데요. 이런 경우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이외에도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이란처럼 다 조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이들 나라에게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들 나라들은 미국의 패권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오히려 이들 나라를 도와주기까지 했죠. 또한 한국의 이란산 초경질유 수입이 금지되면서 미국산 셰일 수입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꼭 먹고 알먹은 셈이죠. 베네수엘라와 이란, 이 두 나라의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석유 대금을 달러 이외의 통화로 받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건 바로 현재의 달러 패권이 석유를 기반으로 힘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자주 이야기하기도 한 부분인데요.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주에서 열린 44개국이 참가한 연합국 통화금융회의에서 브레튼 우주 협정이 체결되면서 달러는 국제 통화로 인정받게 됩니다. 승전국으로 그리고 전쟁을 통해 금을 무지하게 확보한 미국의 달러가 대빵이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하지만 돈을 찍어낼수록 금은 모자르기 마련입니다. 미국은 베트남전에 어마무시한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전쟁만 길어졌을 뿐 별다른 소득도 없이 철수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죠. 미국이 이렇게 달러를 무지막지하게 찍어서 메꾸다 보니 금이 제대로 있는지 많은 국가에서 의심을 사게 된 겁니다. 1965년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미국에 보관했던 금을 모두 회수해버립니다. 이후 각국이 앞다퉈 금을 빼가자 결국 미국은 1971년 금태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당시 닉슨 대통령은 금태안제 폐지를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이 문제를 해결할 구원투수가 나타나니 그게 바로 헨리 키신저였습니다. 키신저는 깨달았죠. 달러의 신뢰는 금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바로 석유였습니다.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바로 석유였고 석유 거래대금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하게 만든다면 전 세계가 달러 없이는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키신저는 생각해냈습니다. 그렇게 키신저는 중동의 맹주 사우디에게 달려가 제안을 하는데요. 당신들의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해줄 경우 우리가 당신이 중동의 맹주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뒤를 봐주겠다고요.
이게 바로 페트로달러의 시작입니다.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죠. 결국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미국의 페트로달러로 구축한 달러 패권, 즉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원래 미국 정부에서 처음에는 그런 이란을 회유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란이 미국을 쌩까고 자신들의 뜻대로 밀고 나가게 됩니다. 미국 형님보다 알라의 뜻을 믿은 걸까요? 세계 4위의 석유 수출국이었던 이란은 그렇게 2007년 12월 8일 석유 거래의 달러 결제를 완전히 중단하게 됩니다. 당시 골람 호세인 노자리 이란 석유 장관은 노가리 아닙니다. 노가리. 달러는 가치 하락으로 석유 수출국에 손실을 일으킨 신뢰할 수 없는 통화라고 달러 결제 중단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던 이란은 석유 판매 등으로 얻은 자산을 달러 대신 유로 등 다른 통화 표시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왔습니다. 이란의 그와 같은 조처는 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수익을 보전하겠다는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의도도 담겨 있었는데요. 미국의 달러 패권 상당 부분이 달러가 국제 원유 시장에서 결제 통화로 기능한다는 데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마무드 아마디네 자드 이란 대통령은 석유 수출국 기구 정상회의에서 이미 원유 결제 통화를 달러에서 좀 더 신뢰할 만한 통화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베네수엘라를 빼고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나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물과 기름과도 같죠.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말이 이란에게 통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미국의 제재로 인해 베네수엘라, 이란은 석유 수출에 큰 타격을 입었고 그걸 만회하고자 다른 국가의 통화로 결제를 받아 미국의 달러 패권과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란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이들 나라에 제재를 했던 걸까요? 미국 입장에서 석유에 대한 수요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들 중에 석유 메이저 회사들이 많았고 앞으로 셰일 오일 등 자신들의 석유 이권을 단단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석유가 많은 나라를 조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중 사우디는 충실한 개가 되었지만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사우디만으로도 국제 유가를 조종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펙의 수장에다 그 당시 가장 많은 석유 생산국이기도 했으니까요. 나머지 국가들의 석유는 그다지 필요하지가 않았죠. 그러니 각종 이유를 대고 석유 수출을 방해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달러 패권과 에너지 패권의 큰 그림에 도전하게 내버려둘 수가 없던 거죠. 지금은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손을 잡고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려고 용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잠시뿐이겠죠.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1대1로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1대1로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그대로 모방한 아주 교과서적인 전략인데요.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은 간단합니다. 달러를 전 세계에서 많이 쓰게 만들면 되는데요. 이제 달러 없이는 무역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는 달러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위안화를 달러처럼 만들기 위해 1대1로를 실행하고 있는 건데요. 1대1로에 걸쳐있는 국가들, 즉 가난한 나라에게 위안화를 빌려주고 기간 산업을 일으키게 도와주면서 위안화를 쓰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다 그 나라가 위안화를 써서 제대로 못 갚으면 그 나라의 자산을 뺏어올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라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중국 역시 미국의 달러 패권에 제대로 도전했던 것이 2018년 3월 26일 상하이의 위안화를 기반한 원유 선물 거래소를 만든 겁니다. 제대로 도발을 한 거죠.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시기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데요. 상하이의 석유를 위안화로 거래하게끔 만든 것은 달러 패권의 도전이자 미국에게 자신들의 힘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미국이 가만 앉아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미국이 중국의 제재를 시작한 진짜 이유가 여기서부터인 거죠. 1대1로는 말 그대로 페트로달러를 그대로 베낀 페트로 위안화와 같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미국의 제재만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었지만 중국은 너무도 커버린 나머지 미국의 제재가 제대로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버린 탓이죠. 이에 미국에서 이번에 제대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EPN, 즉 경제번영 네트워크를 구축한 거죠. 쉽게 말해서 미국 혼자서는 제재하기가 힘드니까
반중 경제 블록을 만들어 다구리를 칠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도 여기에 동참하라고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4월 29일 미국은 이미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과 함께 이 세계 경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 7개국을 묶어버린 건데요. 우리 의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묶고 나서 니네 여기 들어오면 돼, 이런 상황인데요.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지난 5월 20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별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 한국 등 국가들의 단합을 위한 EPN 구상을 논의했다면서 EPN은 세계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국가, 기업, 시민사회들로 구성되며 민주적 가치에 따라 운영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으로 우리는 깊고 종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며 우리 양국의 국민은 신뢰받는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산업, 안보 동맹에 한국을 끌어들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죠. 세계적 협력이 보편적 가치가 된 글로벌 시대에 난데없이 반중국 경제 블록을 만들겠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명분일 겁니다. 지들 필요할 때만 동맹이고 방위분담금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언행 불일치를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1대1로를 부셔버릴, 그리고 중국을 고립시킬 목적으로 만든 EPN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과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로 수출 1위 국가가 중국, 그리고 2위가 미국입니다. 두 나라가 서로 사이좋게 돌아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두 나라가 싸움박질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구조라 볼 수 있죠. 때문에 어느 한쪽에 줄을 서기도 애매한데요. 정부에서도 미국에게 확답을 아직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결국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중국이 미국의 EPN에 막혀 고립이 되어 간다면 중국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수 경제 활성화일 겁니다. 내수를 살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수입을 줄이고 내수 기업의 물건을 소비하게 될 텐데요. 한국의 제품, 그 중에서도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산 반도체를 줄여나가겠죠. 때문에 중국 제조 2025에서도 반도체 육성이 가장 큰 화두가 되었던 겁니다. 이미 LCD는 중국이 내수화에 성공을 한 바가 있고 이제는 OLED까지 넘보고 있죠. 중국은 이미 1대1로를 실행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예측했을 겁니다. 제가 중국에 대해 공부하며 덩샤오핑 형님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는 해외 유학파 출신으로 누구보다 국제정세에 대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도 중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이런 유언을 남겼죠. 내가 죽은 이후 앞으로 100년간은 미국에 대적하지 말라. 덩샤오핑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야욕은 굉장히 컸죠. 100년이란 시간은 그에게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시진핑은 공산당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자 종신 집권의 틀을 만들고 하나의 중국을 외치며 미국을 넘어서려 하고 있죠. 지금까지 미국에 개겨서 살아남은 국가는 없었습니다. 베트남이 전쟁에서 미국을 몰아내기는 했지만 이제는 경제적으로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경제번영 네트워크에도 베트남 들어가 있죠? 얘네도 중국 손절해야 할 겁니다.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좀 더 시간이 걸릴 뿐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갈 확률이 클 겁니다. 이렇게 미국이 대대적으로 나선다면 중국의 위기는 피할 수 없을 거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최근 중국은 위안화의 가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를 낮춘다는 의미는 미국의 관세 공격에 미리 대비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규모의 부양책도 내놨습니다. 그 부양책에 쓰일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위안화 찍어서 마련하겠죠. 미국이 경제번영 네트워크를 앞세워 제대로 된 중국 제재가 시작된다면 한국 경제는 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 미국의 경제번영 네트워크가 빠르게 자리 잡고 성공한다면 그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눈앞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그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환율인데요. 한국 증시는 회복되고 있지만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과 은값도 계속 오르고 있죠.
결국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영향보다 원유 치킨 게임이 더 영향을 미쳤고요. 원유 치킨 게임보다 아마도 미중 패권 전쟁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패권이 중국에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미국은 모든 치트키를 가진 나라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렇게 중국의 1대1로를 막기 위해 만든 미국의 EPN, 즉 경제번영 네트워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도 아직 진행 중인데 또 이런 리스크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보자니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위험을 미리 알고 대비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겠죠. 그것이 우리의 소중한 자산과 가족을 지키는 일일 테니까요.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